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기관의 자금 회수성 순매도세 파렴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7만 전자를 지속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개인들만 순매수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2차 전지 소재주에 여전히 똘똘 뭉쳐있는 분위기입니다. 새마을 금고발 이슈에 신용 등급 강등까지 겪는 지금 증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초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전에 나왔던 ADP 고용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전히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더 둔화가 돼야 되고 물가도 더 잡혀야 된다라는 연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을 했죠. 디커플링은 미중 양국에 모두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중 간 갈등이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저희 증시 8 이어지는 증시 9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장 흐름도 각별히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오시면요. 실시간 방송과 함께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국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장 중반까지는 조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더니 이후에는 긴축 우려가 좀 두드러지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6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이제 6월 비농업자 고용자 수는 예상치 24만 명을 하회한 20만 9천 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 3.7%에서 3.6%로 소폭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0.4% 증가를 했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좀 줄면서 연준의 의도대로 좀 가나 싶었는데 실업률이나 임금 지표를 보면은 여전히 강한 고용 시장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 26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전망치는 현재 90%를 넘겨가면서 25bp 인상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후에 진짜 금리를 2번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물가지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랑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각각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예상치 3.1%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게 예상치에만 좀 부합을 해도 이제 파월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2%, 3.1%에서 떨어져서 2%까지 가게 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고요. P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예상치 0.4%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좀 추세를 돌려줄 전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 여파가 좀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루에 50만 배럴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엑손모빌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금요일 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합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 등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 예정에 좀 많은 관심들이 모여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제 저축에 대한 이자 지급이 좀 부담스러울 텐데, 미국은 현재 저축은 줄고 그리고 오히려 지출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은행주들의 투자 상향 의견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잖아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했을 때처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디커플링에 대해서는 좀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고요. 여전히 틱토류 수출 규제나 AI 칩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고용 관련 데이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말이죠. 지금 현재 90%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고 한 번 더냐? 그래서 두 번까지 채우는 거냐? 아니면 또 한 번 더 해서 세 번까지 가는 거냐? 계속적으로 이게 좀 뭐 구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연말까지는 아직 그래도 5.5%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처럼 물가 지수가 조금씩 계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5.5% 이하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쪽에서 약간의 이제 물음표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가운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의 화해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만은 뭐 별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이제 사안별로 좀 협력과 지금 공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 전기차 부분 말이죠. 전기차 부분은 확실히 미국이 중국보다 좀 뒤처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좀 좋은 뉴스가 있으면 좋은데 리비안 관련돼서 좀 좋은 뉴스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또 리비안도 지금 8거래일 연속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 달 뒤에 발표를 하거든요. 한 달 발표를 앞두고 지금 생산과 판매가 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사들에서 계속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마존 유럽지사에 벤을 공급을 한다든지 스웨덴 전기차 업체인 이제 이테리노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연일 호재가 좀 쏟아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14%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안 얘기를 쓰면 테슬라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 GM, 포드, 볼보에 이어서 이제 독일의 벤츠까지도 NACS 방식의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벤츠는 이제 2025년 이후에 판매하는 전기차에 이제 CCS 방식과 그리고 NACS 방식 모두 충전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테슬라의 급속 충전 설비 이제 슈퍼차저가 유럽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전 세계가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을 채택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에 이제 메타에서 새로 출시했던 이 SNS 스레드가 가입자 수가 지금 1억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9천만 명을 넘긴 상황이고요. 이는 거의 트위터 이용자 수의 무려 3분의 1 수치라고 합니다. 챗 GPT가 2달 만에 1억 명을 좀 모았던 것에 비하면은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악재도 같이 존재합니다. 유럽연합의 이제 디지털 시장법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에 속한 이런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시장 독점을 좀 막기 위해서 시행된 법이고요.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추이도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디지털 시장법 규제에서 벗어난다면은 유럽 시장도 좀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어서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금융당국에서 이제 엔트그룹에 1조 2,8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좀 부과했는데 이후에 조사와 규제가 좀 마무리되면 중국과 앙금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8%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델타항공 한번 볼게요. 델타항공은 지금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 이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동안 이제 여행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미국 시장 보니까 뭐 델타항공도 그렇습니다만 크루즈 관련되는 여행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강세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장도 좀 알아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코인 시장은 지금 살짝 보면은 지금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말 동안 거래량이 좀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상황인데 금방 윗거리를 달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후에는 블랙록에서 이제 신청했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좀 비트코인의 상승을 여태까지는 견인을 했었지만 현재는 그 힘이 좀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4천만 원 이 구간대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나 아직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바이낸스 말이죠.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바이낸스 점유율이 42%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낸스 최고 전략 책임자,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부문 부사장, 그리고 바이낸스 CEO의 이제 개인 변호사 이런 좀 고위 임직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지난달에 이제 SEC에서 소송하면서 법무부에서까지 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퇴사를 하고 있다. 시장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에서 좀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바이낸스가 지금 세계 최대 거래소다 보니까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이나 남아프리카 이쪽에서 암호화폐 정책 이런 얘기들이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성을 좀 크게 평가를 하면서 규제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최근엔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판매 양도소득세 이런 면제 법안이 예비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비트코인 최고 기업과 이제 아부다비 국부펀드의 협력을 체결한 이후에 비트코인 최고 산업이 좀 성장 국면에 돌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현재 중동 지역 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가장 좋은 그런 국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제 현지 거래소 라이센스 신청서가 20건이 접수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남아공 내에서도 많은 거래소들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미비아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미비아 하면 좀 이제 생소한 나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미비아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좀 통과시키면서 합법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악재도 좀 존재하는 편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좀 발표를 했던 건데 국내에서 발행한 이 암호화폐 일명 김치코인에서 시세 조정 방식으로 불리는 펌프앤덤프 현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펌프앤덤프 현상이 뭐냐면은 시총이 낮거나 이제 유통 물량이 적은 코인들을 SNS로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뒤에 이제 작전 세력이 매도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SNS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움직이기 좀 쉽다는 점,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좀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점 좀 주의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뭐 펌프앤덤프, 김치코인 이런 거를 하는 게 참 시장에서 지금 있다는 게 참 수치스럽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어떤 헤드라인 살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봅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은 새로운 분과 함께하게 됐네요.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정선호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증시 8일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셨잖아요. 간단하게 한마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 만큼 그만큼 더 좋은 시황과 그만큼 더 좋은 종목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 헤드라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어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에코프로 또 신고가, 황제주 등극 임박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소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98만 원대에 마감을 했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었고 연초 대비로 따지면 851%가량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에코프로가 과연 새로운 황제주로 등극을 할 것인가? 일단 양시장 통틀어서 한 주당 가장 비싼 주식에 등극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정선호 대표님, 오늘 이 헤드라인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가 최근에 이제 4월, 5월 달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넘어갔던 이 시장에서 다시 에코프로가 급등을 한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2차 전지발 모멘텀에 대한 또 집중적인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만 올라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에코프로 단기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금량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금량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에코프로가 올라갔던 지난주에 함께 움직여줬습니다. 네.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무언가가 새롭게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지금까지 반도체에 집중적인 14조 정도의 반도체 집중이 매수적이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정확하게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반반의 의견이라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가 빠질 것이다.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는 조정을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쇼 커버링에 대한 공매도들,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한 이 매수 물량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정말로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제 2차 전지가 앞으로의 모멘텀,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는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따라와 줄 것이다. 이런 모멘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찌됐든지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에코프로를 정말로 공매도를 쇼커버링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에코프로에 대한 개인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어찌됐든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에코프로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에코프로가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는 건 사실상의 98만 원. 그럼 여기서 2만 원만 올라가 준다 하더라도 사실 1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1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제주인데 이 황제주의 등극 임박, 황제주 자체가 왜 이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느냐. 과거에 사실 황제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시도 황제주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발 여파,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다? 마이너스 50% 정도의 하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황제주로서 100만 원 이상 넘었던 종목들, 삼성전자처럼 갑자기 스스로가 분할한 걸 제외하고는 황제주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황제주로 등극한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너무 자주 등극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의 코스닥을 기준으로는 2007년 이제 동일철강이라는 종목을 제하고는 이제 처음입니다. 거의 16년 만이죠. 네. 16년 만에 이제 황제주가 나타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새로운 증시의 어떠한 모멘텀, 다시 이슈를 가지고 올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황제주로서의 자리를 매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테마성과 이 업종의 분류를 나누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 테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가오는 좀 이제 또 내년 총선도 있고 하는데 총선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정책적인 모멘텀의 테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걸 놓고 본다든지 원전 다 테마가 존재해요. 근데 늘 이야기하는 게 테마는 테마에서 끝납니다. 왜? 이제 이 황제주처럼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는 큰 종목 대장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황제주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테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된다? 2차 전지도 하나의 업종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전기차 안에서 2차 전지라는 섹터를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테마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전기차와 분류해서 2차 전지의 테마가 아닌 2차 전지도 하나의 업종 섹터가 이제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에코프로를 시작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상방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에코프로가 황제주로서의 등극하냐 못하냐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사실 지난주 자체 강했던 이슈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에코프로의 상승과 함께 코스닥이 최근에 이번 연도에 가파른 상승을 했듯이 추가적인 이제 IT 버블과 함께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에코프로의 황제주 임박 여기에 많은 시청자분들 꼭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어떤 이제 업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에코프로를 통해서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정선우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좀 우려감이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고 또 한 주당 가격이 가벼운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한 시장의 촉각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 정선우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도 물론 많은 분들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 자체가 공매도 세력의 숏 커버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사실 지주사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편이 원래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목표 주가로 제시되어 있는 평균치는 45만 원 선, 42만 원 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정말 우리 시장의 어떤 논리로는 좀 해석이 되지 않는 정도의 주가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에코프로를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보다는 놓쳐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란 말이죠. 자, 이 헤드라인을 보고 우리가 투자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어떻게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사실상의 지금 작게는 900%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로 저점 대비 본다라고 하면 1000% 몇천 퍼센트 올라간 게 에코프로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산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 핵심 키워드 뽑는다고 하면은 오르지 않은 에코프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를 사는 데 있어서 제한되고 무섭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을 사서 여기서 수익을 보기 위한 매매라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어차피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발 모멘텀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수혜 볼 수 있는 오르지 않은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라라고 좀 이 핵심 키워드 좀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라. 오늘 굉장히 또 혹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에코프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분명히 이제 아까 차트를 잠시 띄워줬었는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에코프로 자체가 900%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에코프로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에코프로의 미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과거에 아까 이제 업종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테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발 여파로 정말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신풍제약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풍제약 역시도 이제 70몇 원대 있던 779원대 있던 종목이 21만 원까지 정말로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테마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이 기업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더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 자리에서 사게 되면 굉장히 아야를 할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의 에코프로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모멘텀에 대해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제 900% 오른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900%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한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과거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제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움직였던 것이 대표적인 게 리튬입니다. 리튬이라는 종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리튬발 모멘텀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물론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공급망에 대한 최근 코로나 이슈 여파로 통해 가지고 공급망까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리튬 가격에 대한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주죠.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지금 이제 14배 정도 39.5위안에서 지금 581위안까지 정말 14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뭐한다? 적게는 정말로 2배, 정말 많게는 10배까지 올랐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제2의 에코프로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리튬 가격처럼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2차 전지 관련 테마, 그 다음 섹터로 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당장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마스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스크가 죽으면서 뭐한다? 손세정제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뭐 음압병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합니까?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순환매를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과거의 기업들은 리튬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업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땐 뭐다?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또 다른 금액은 지금 바로 폐배터리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100만 원 갈 거다. 2차 전지주의 대장이 될 거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움직였던 것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대장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뭐한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기업들이 폐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뭐 이 폐배터리라는 것이 이제 우리 지금 2차 전지 모멘텀 최근에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냥 묻지마 사업을 확장하잖아요. 이것처럼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업들 역시도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시장 규모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 2022년도까지 현재 국내 전기차 등록 이제 현황 수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가파르게 보시면 막 10만 대, 20만 대씩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배터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가 될 수 있는 리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전기차를 만드는 시대에서 보통의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나면 폐배터리가 나온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전기차의 수명이 6에서 10년이라는 걸 기준했을 때 이제 이 표를 보시면 그대로 나오다시피 이제 이 물량들이 뭐다? 2020년, 21년, 22년 이 지금 몇십만 대씩 나왔던 우리 국내에서만 지금 30만 대, 40만 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물량들이 다 폐배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말은 즉 이 폐배터리를 활용한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60만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지금 2030년도 기준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600조에 달할 것이다 얘기하는 만큼 이 시장 지금 대략적으로 14배, 15배 정도의 상승세에 대한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리튬 가격이
14배 상승해가지고 에코프로라든지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양극재 관련되는 모멘텀 종목들이 10배 수급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 폐배터리 역시도 시장 규모가 14배, 15배 상승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내가 이거를 잘 주워 담았다. 그러면 충분히 뭐다? 이제 이 순환 섹터라고 얘기했죠. 테마가 되었던 업종이 되었던 뭐가 A라는 게 움직이면 그다음엔 B, 그다음엔 C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극재가 움직였다고 하면 그다음 음극재, 리튬, 뭐 과산수소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최종 끝판왕을 제가 봤을 때는 폐배터리로 얘기하는 거고 이 폐배터리 시장의 이 저점, 저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잘 노려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제2의 에코프로가 한 종목이 아니라 20종목, 30종목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2차 전지임이 오른 에코프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어차피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로서 무엇을 또 우리가 보자, 후속주로서 무엇을 보자,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에코프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900%, 뭐 그 전과 대비를 해본다면 1000%도 넘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에코프로를 담기에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에코프로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의 시선을 돌려봐야 될 때인데 정선호 대표님께서는 그 섹터가 바로 폐배터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의 수명을 고려를 해볼 때 폐배터리도 분명히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폐배터리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오늘 제가 처음 방송 나온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또 종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무조건 우량주만 좋아하세요. 근데 오늘 사실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우량주도 뭐 물론 들고 오긴 했지만 이 저가형 스몰캡 종목.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할 때일수록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 더 크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소니드라는 종목이에요. 일단 소니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서 뭐 OLED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기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의 기업들이 이제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도 보면은 갑자기 특징주, 리튬 사업, 신사업 한다 하면서 주가들의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 소니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모멘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근 지난주에 뭐였다? 최대 주주가 장외에서 1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100만 주. 이 말은 최대 주주 역시도 이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무언가가 믿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겠죠. 이 기업이 당장에 망한다. 이 기업이 당장에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하는데 장외에서 100만 주를 매수하는 최대 주주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재도 정말 분명하게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의 이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소니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리튬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관련 사업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숟가락 얹기 느낌으로다가 한 가지만 걸쳐요. 한 가지 영역에만 걸쳐 놓는데 이 소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폐배터리를 완전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이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새로 영위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뭐 한다?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요. 전처리 업체를 이제 인수해요. 이제 폐배터리 이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전처리 업체를 인수하면서 먼저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자회사 소니드 리텍을 통해 가지고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처리 기업까지 또 이제 만들어내는 만큼 이 전체적인 이 투자 사업의 굴레를 봤을 때 이 보면 아시겠지만 폐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가지고 오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처리, 먼저 이제 전에 처리를 하게 되면서 후공정까지, 후처리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이 폐배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업, 다시 활용하는 그런 거에 대한 광물을 다시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게 돼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소니드가 연계시켜 놔버리면서 우리는 폐배터리로 갈 거다라고 완전히 시장에 쐐기를 박아놓은 상태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차트에 좀 더 집중해보고 싶은 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과거 12월 달의 고점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최근 시장에서도 폐배터리 관련되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에 봤을 때 4,000원과 5,000원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 저항 이 공략 저항과 지지를 받으면서 공방을 하는 것을 확인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이 4,5,000원 구간대가 우리가 굉장히 저가적인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특히나 월봉상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주봉 월봉을 봤을 때는 이 4,5,000원대를 공략했을 때 6,000원이라는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에 6,000원이라는 매물대를 뚫어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는 정말 12,000원, 14,000원까지도 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폐배터리 관련돼 있는 모멘텀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아까 일봉 차트를 봤을 때 4월, 5월에 상승세가 나와줬거든요. 그 뜻은 아까 이제 2차 전지가 강했던 그 시장에 같이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은 뭐예요?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죽으면서 반도체 쪽으로 섹터 수급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잡아먹었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금량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강한 상승과 함께 반사이익을 받아낸다라고 하면은 다시 폐배터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광을 비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과거의 목표가인 없니까 기본적으로 6,000원이 일단 저항대기 때문에 6,000원대를 뚫는지 봐야겠죠. 목표가를. 그리고 이 6,000원대를 뚫어냈을 때는 12,000원, 14,000원까지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3배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만약에 월봉상 봤을 때는 정말로 10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최저가인 손절가 같은 경우도 3,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로서 계속 주워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이제 소니드라는 종목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니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두 번째 종목은 진짜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빠르게 좀 설명드릴 건데 이 세미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세미캠이라는 종목을 뭐 사실 다 알 거니까 그냥 차트적인 부분으로서 이 종목 자체는 그냥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상장을 해가지고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너는 그냥 폐배터리 관련 기업이야. 이런 모멘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장 이후에 폐배터리 모멘텀과 함께 2차 전지발 모멘텀으로서 강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하방으로 죽었어요. 하지만 상장 당시에 가격을 깨지 않고 저점을 다지는 모습. 그러면서 단기 하방 추세를 돌파하고 뚫어냈다라는 거는 장기 하방 추세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주적인 모멘텀으로서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7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해나가신다고 하면은 15만 원 정도까지 정확히 2배 정도 되는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세비캠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니드와 세비캠 이렇게 두 개 종목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서 정선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까지도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개 종목 시장에서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진해인베스트먼트의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각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중공업 그리고 펀더멘탈로
바텍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조선주들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 이름을 최근에 바꿨죠. 한화오션 연초 대비해서 배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10%니까 뭐 100을 빼면 110% 이상 이렇게 올랐고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순서로 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는 거는 좀 덜 오르고 고평가돼 있는 거는 더 많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조선 업종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지난 금요일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그래서 오늘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33%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린 거를 이렇게 쭉 제가 읽어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라 제가 여기다가 그 밑줄을 안 쳤습니다만은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을 15%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되는 업종들은 이렇게 잘 나올 때 ROE를 목표로 잡고 거기다 줄을 그어서 어디까지 PBR이 갈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계속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15% 정도 가니까 PBR도 한 1.5 이 정도 가지 않을까? 거기서 조금 자기 주간이 조금 섞여가지고 20% 정도 할인해서 1.3, 1.35 여기까지 좀 보고 싶다.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33% 상향을 한 겁니다. 이 목표 주가 그 멀티플이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자기는 지금 좋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 또 보시면 2분기 실적. 예상을 좀 상회할 것 같다. 컨센서스보다도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그 좋은 분위기 가운데 앞으로 2분기에 이어서 앞으로도 LNG선이 삼성중공업이 좀 많습니다. 이쪽에 비중이 많으니까 건조를 많이 하는 이런 모멘텀이 주가에 들어올 수 있다. 최근에 분위기 좋은데 계속적으로 이쪽을 좀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NH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는데요. 실적 개선 추세가 26년, 27년까지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5년 정도 올라가는 좋은 사이클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조금 비싸게 느껴지지만 시클리컬은 무조건 뭐 쌀 때 사는 게 아니고 고PR, 고PBR 이쪽에 있을 때 많이 사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올 때 오히려 팔고 나오는 이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 그 실적 사이클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LNG선 이것뿐만이 아니고 컨테이너선 그리고 부유식 LNG선이죠. 부유식 그 LNG선을 FLNG 이쪽 선이라고 합니다. 이쪽 수주까지도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거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잘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연초부터 쭉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지금 7,190원, 7,200원 여기까지 와 있죠. 지금 보면은 기관들이 5월 말, 6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가 이 주가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는 이미 주가 재평가가 지금 진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멀티플을 뭐 3배 이런 수준으로 봤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PBR 1.6배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회사들은 참 PER로 볼 거냐, PBR로 볼 거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있을 수 있는데 이쪽 왼쪽을 보시면 PER 뭐 이거를 유의미하게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죠. 왜 이런 차트가 나오냐면 말이죠. 적자가 많이 나오면 PER이라는 게 0 이하로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PER은 우리가 쓰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보려면 PBR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PBR을 기준으로 주가 재평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 PER로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더 좀 높게 보고 싶은 거고 PBR로 봤을 때도 조금 3배 정도로 지금 그 멀티플 대비 2배 정도로 지금 봐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펀더멘털이 아니라 센티멘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쪽이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침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PBR로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 0.9배입니다. 언젠가 저희가 이 코너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조선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중공업입니다. 1.6배에 가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1.6배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가장 센 한화오션 3.5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높죠? 그래서 좀 높은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 좋아가지고 한참 주가가 달아올랐기 때문에 하나오션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모멘텀이 좋다가도 조금 밀리면 또 어느새 또 뭐 20, 30%씩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 보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주가 보면은 계속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 지금 일주 사이에 좀 많이 올랐죠. 일주 사이에 7,500원 선에서 7,990원 선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은 12%.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 목표 주가 괴리율은 좀 좁혀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 12%.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아직은 그 목표 주가들을 많이 올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목표 주가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런 게 펀더멘탈 구간으로 좀 들어오려면 사실은 목표 주가가 10,000원 언저리까지 가져야죠. 그러면은 제가 펀더멘탈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목표 주가 괴리율은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센티멘탈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펀더멘탈로 제가 가져온 종목이다. 바텍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텍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자, 차트 하나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시면은 이 기계 앞에 종종 서실 거예요. 이게 이제 3D로 이렇게 구강을 스캔하는 그런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물고 이렇게 쓰면은 기계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이를 중심으로 해가 이렇게 돌아가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내죠. 이렇게 CT를 활용해서 이렇게 찍는 바텍의 신제품입니다. 지난 3월 달에 나왔고요. 스마트 X라고 하는 이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자,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바텍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지역별로 봤을 때 유럽이 30%, 북미가 26%, 아시아가 23%입니다. 특히 북미 쪽은 뭐 최근에 1분기에는 좀 안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딜러를 좀 교체하는 그런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좀 지장을 봤죠. 그리고 아시아도요. 중국 쪽에서 락다운 그 여파 때문에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뭐 연평균 13에서 14%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중국 비중이 5%까지 이렇게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유럽, 북미, 아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쪽이 좀 큰 시장인데 중국 쪽이 현재는 좀 내려와 있다. 그러나 중국 쪽도 좀 올라갈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보시자고요. 자,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 상태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익률도 둔화했고 뭐 이익도 조금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신제품이 출시돼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까 가격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딜러를 이제 교체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딜러가 초반이니까 이제 열심히 뛰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많이 열려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고 세 번째는 중국 쪽도 락다운 효과 이제 없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개선세로 들어갈 거다 그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지난 5월 4일 날 44,550원 고점을 치고 쭉 이렇게 밀렸습니다. 밀려오다가 최근에 대량 거래가 마침내 발생을 했습니다. 대량 거래 후 이틀 정도 이렇게 조금은 밀려 내려오는 이런 양상입니다만 어쨌든 대량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를 좋게 보면서 저가에서 누군가 매집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역사적인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저가에 대해서 지금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PBR로 봤을 때 현재 이 녹색 선으로 표현되는 1.3배 수준을 계속 이렇게 타고 가면서 지지를 받는 이런 상태고요. 현재는 이거보다는 조금은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 재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PER로 봤을 때 2023년 8.0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12배 가 있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밑에 있고 PBR로 봤을 때도 1.3배입니다. 이 회사가
뭐 벌어들이는 이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3배도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뭐 피부 미용 관련돼서 관련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파마리서치, 덴티움, 레이, 클래시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PER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5.8배, 어떤 건 24배, 어떤 건 27배 이럽니다. 바텍은 8.0배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12주 전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현재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중공업, 펀더멘탈로 바텍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들 최근에 장이 지난주 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수익률 잘 나오면서 빨간불 잘 켜줬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삼성중공업과 바텍 두 종목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증시 구 함께 시청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